안녕하십니까. 평양문사 김길선입니다. 오늘 또 한 주 주간 시사, 시사를 할 것도 없고 이번 주에 생각됐던 대북한 관련 문제들, 우리 한번 또 다뤄봅시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키워드 달립시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기자님, 북한 대북 제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상 다뤘던 부분입니다만, 자, 이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 경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북 제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내 일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기자님, 이 대북 제재를 북한 주민들의 민생 경기 문제로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이거는 아주 잘못된 오도예요. 대북 제재가 있기 전에도 북한 주민들은 대북 제재가 우리가 90년대 중후반에 들어와서 급격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이미 198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 경제는 급격히 거꾸러졌고, 그 전에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1970년대 중반에도 김일성, 김정일은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는 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첫날부터 계속 제국주의자들이 압력과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우린 끝도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알맞게 개혁할 것 다 하고 이렇게 국가 구조를 다 뜯어고쳤다 그랬어요. 100년, 1000년 대북 제재가 가도 우리는 그 자기 힘으로 제발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랬거든요. 이런 상황이 70년대 중후반에 김일성 족속이 말한 거고, 1980년대부터 어쨌든 김일성 족속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북한의 과도한 핵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수령 우상화 국가의 모든 자금과 인력을 투하하는 문제, 그리고 모든 국가 경제를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끌어나간 그 무리한,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김일성 족속과 그 기득권의 향락생활, 여기에 몽땅 파업당하니까, 그리고 모든 국가의 어떤 인적, 물적, 자산적, 재정적 자원을 수령 우상화를 위한 정치 행사에 무자비하게 보였어요.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북한 경제는 꺾어진 거지. 90년대에 들어왔어요. 벌써 대북 제재 썩 전에 북한은 배급제를 중단했어요. 맞습니다. 90년대 초부터 배급제가 끊어졌고, 모든 상점들의 인민 소비품들이 아예 씨를 말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핵사찰 문제가 제기되고 육자회담이요 구가정에 대북 제재가 나왔어요. 그 대북 제재가 나온 그 상황을 놓고 볼 때도, 기간을 놓고 볼 때도 오늘의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북 제재의 목적이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쪼르는 게 아니에요. 저 불량스러운 마피아 집단과 같은 김일성 족속 정권의 범죄적인 야망, 국제범죄 야망들, 행위들, 핵미사일 개발해서 주변국을 계속 위협 공갈하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 거지. 제재가 있던 없던 북한이 오늘날의 민생 문제는 이미 80년대 중후반부터 오늘로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북 제재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은 솔직히 그거는 택도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도 모든 국제사회와 유엔, 미국까지도 북한 주민을 향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문은 계속 두드렸어요. 그리고 들어갔고 다 들어갔어요. 대북 유엔 제재는 북한이 인도주의적 그 모든 상황과는 관계없고, 북한의 핵 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프로젝트를 약화시키고 제거해버리는 것. 북한 당국의 온갖 국제 범죄 행위를 그걸 할 수 있는, 그리고 김일성 족속의 통치 자금을 약화시키고 쪼이기 위한 그거지. 북한 주민들과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대북 인도적 지원도 탱탱 퇴근해 받는 거예요. 애들은 김일성 족속과 그 가시무리 기득권만 안 굶기면 되는 거예요. 백성은 굶든 말든 수령의 혁명 위협에서 너희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북 유엔 제재가 북한의 민생 문제하고 직결된다는 거는 그 북한 대북 제재가 나오게 된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그 왜곡한 거고, 그 완전히 김일성
족속의 오늘날 대북 유엔 제재를 공격하는, 거기에 편승하는 아주 엄중한 행위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돼요. 맞습니다. 네. 북한의 민생 문제가 그 대북 제재에 걸려 있다면 김일성 족속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면 되는데 네. 김일성 족속은 이것도 안 해요.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올라앉을 때마다 인도적 지원 문제를 아무리 떠들어도 대한민국 건 안 받겠다 그래요. 네.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의 민생이 걸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김일성 족속의 범죄적인 국가 비전과 그 실현을 위한 야망 때문에 그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유엔 제재로 해서 북한이 경제라든 민생 문제에 걸린 문제는 전혀 아닌 거예요. 스스로 대북 유엔 제재를 1차, 2차, 3차, 4차 쭉 불러들이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거지, 대북 유엔 제재가 있기 전에도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은, 북한의 민생 문제는 오늘로밖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길에 이미 들어섰다는 것. 그래서 국내 일각에서 이렇게 대북 유엔 제재가 북한의 민생 문제하고 걸려 있어서 대북 유엔 제재를 수정해야 된다. 이거는 김일성 족속이 제창하는 그 아주 불량스러운 그 주장에 대북 유엔 제재, 미국 자유세계 유엔을 욕보이게 하는 아주 그릇된 주장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맞습니다. 모르겠는데 예. 그 사람은 북한을 일단 모른다는 거고 김일성 족속을 모른다는 소리예요. 북한의 민생 문제가 왜 오늘의 이 지경에 왔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의 국가 비전이 북한 주민들이 민생을 깡그리 쑥대밭으로 만들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체제의 악의적인 본성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잘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 예, 새로운 네.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네. 있는 미국의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요. 네, 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네. 위해서 네.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네. 필요하고 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네.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게 한국과 일본의 공조 예. 속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서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미국과 공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동북아 정세를 어떻게 가져가겠는가 비전을 다 보여줬어요. 예. 예. 그냥 말하자면 크게 볼 때는 민주주의 회복, 예, 그다음에 중국과의 대응 문제 예,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강화에서 중노동 적대 국가 네. 민주주의가 지금 오늘날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적대 국가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딱 규정해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 모든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동맹,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는 거. 맞습니다. 예. 미국의 대국제 그 정치의 대외 정책의 기초예요. 네. 전술적인 변화가 있어도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했어요. 예. 전망적으로 이거는 도전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북한과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날 세계 질서, 네. 국제사회, 국제적인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하는 예. 아주 심각한 도전이라는 경고를 날렸어요. 이건 벌써 트럼프 행정부는 톱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해결하고 쫙 풀려고 했는데 예. 그거 한번 해봤으니까 전 바이든 행정부는 기초로부터 이 모든 걸 활성해서 다각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전술적인 방식이 약간 예. 다를 뿐이다. 뭔가 전술적인 예. 방법이 예. 완전히 예.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예. 잠정적인 안보 지침까지 내놨어요. 미 합중국이 이제 나가야 돼. 거기 보면 북한, 이란 여기에 대해서 대량 살상무기, 핵, 미사일 그 운반체까지도 예. 끊임없이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예. 조락시키는 게 목표라고 딱 그려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대북 문제를 다루는 데서 기존에 해왔던 명분용인 것 같아요. 다각적 협력으로 북한을 압박한다고 딱 돼 있어요. 네, 예, 예. 이거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탑다운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또 기존에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의 해킹에 위한 국제 자유세계의 자금 갈취 문제, 예. 키보드를 든 은행 강도라고 그랬거든요. 이것까지 싸잡아서 이제 다각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제재 수단을 총동원해서 조율해서 북한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게 어제까지 나온 미 합중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메시지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한미일 공조체계를 중요하게 다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기본적인 문제가 계속 구태에 머물러 있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가 잡음이 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날 연설에서도 조건 없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 딱 그래놨는데 아주 변화되는 바이든 행정부가 올라앉고 새로 대두되는 자유세계의 적들, 반민주주의 세력들에 대한 그 어떤 외교 정책 발표에 따른 액션이라고 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 합중국이 북한 문제를 정확히 지고 나가는 한 한미일 공조는 싫든 좋든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삐걱거리고 빠지고 미 합중국과 대치점에 있는 그 어떤 대국을 향해서 더 어떤 친밀감을 가져간다. 이거는 전망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리 자유대안에는 불리한 외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이해했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자님, 북한의 핵심 엘리트로 떠오르고 있는 실세 조용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그 김정은 밀착 수행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조용원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고 김정은이 이렇게 조용원을 내세우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실체가 궁금합니다. 조용원의 실체는 김일성 족속의 노예라는 것. 이거 하나예요. 걔가 아무리 지금 현재 김정은 옆에 딱 붙어서 다니는 것 같아도 그도 모든 구관계에 있던 자들이 제거되거나 은퇴된 그 모든 길을 분명히 걸을 거예요. 아무리 내세워져도 시는 아니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조용원이라는 사람은 출신 성분이 그렇게 뭐 특출나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좀 평범한 집안의 그냥 사람이었다. 기본 계층 출신이겠죠. 요번에 또 그 당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상무위원으로 급승진까지 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사람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거 조용원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모든 북한의 기득권, 핵심 기득권을 놓고 볼 때 평범한 가문이 많아요. 그렇다고 적대 계층은 아니에요. 기본 계층 내지 핵심 계층에서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나름 간부 기준에 맞는 간부 선발 원칙에 따른 시스템에 따라서 성장한 자들을 딱 쓰는데 첫째 그거예요. 둘째는 충실성이 검증돼야 돼요. 북한에는 평범한 자식을 키워서 수령 옆에 가서 지근거리에 보호자 하는 단계로 올라갈수록 그 노예적인 근성과 충성심은 상상을 초월하게 발휘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김일성 족속은 요걸 딱 노리는 거예요. 조용원이도 그 케이스의 하나예요. 그리고 재롱이라든가 기타 빨치산 가문의 2세 김정은이 하레비하고 같이 일했던 그 빨치산 출신들이 2세가 오늘 살아남아 있는 거 권력 중심에는 내가 보이는 건 재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경력이 놔보지만 빨치산은 우리 아버지는 한때 김일성이보다 더 이름 날린 빨치산이었어. 우리 아버지 최현은 이런 잠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딱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높은 직책을 줘도 그렇게 이 사람들이 충실성, 맹목적이고 우매한 저 밑바닥에서 헤매다가 단계를 거쳐서 올라갈수록 충실성을 검열받고 간지 덕지하면서 올라간 자하고 재룡의 같은 사람들은 격이 다르기 때문에 높이 써주는 것 같아도 재룡의 같이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지간히 중책은 져도 항상 그런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하자면 김일성 족속 개인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빨치산 출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놈이 없어요. 당중앙위원회 정책 상무위원 중에서 재룡이 하나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조용원님 보니까
정치국 상무위원이 5인데 지금 꼴찌예요. 예. 왜 조용원이가 그렇게 올라갔겠는가? 예. 요거는 오늘날 현재 김여정이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김여정이가 너무 풍을 쳤어요. 김정은 딱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러면서 하던데 여기에 대한 북한 주민의식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요번에 보니까 조용원이라는 사람이 요번에 그 8차 당대회에서 그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간부가 다른 간부를 공개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례적인 부분을 봤단 말이에요. 그건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수령이 위임에 받아서 다 하는 거예요. 다른 간부들 막 이렇게 해서 비판하기 전에 김정은이하고 다 처리를 해요. 그러면 위임 통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임 통치가 아니죠. 김정은이 위임에 위해서 통치가 아닙니다. 위임에 그렇죠, 위해서 통치는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북한에는 봐야겠죠. 위임 통치란 말이 없어요. 유훈 통치는 있어도 김정은이 시켜서 했으니까 위임 통치란 말은 없어요. 아니죠. 그렇죠. 유훈 통치는 수령의 후계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정일이가 유훈 통치를 했어요. 그다음에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김정은이가 유훈 통치하고 있어요. 유훈 통치라는 말은 있어도 위임 통치라는 말은 없다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렇죠. 그거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김여정이하고 관계에서 너무 북한 주민사회의 인식이 나빠지니까 김여정이는 뒤로 물러나고 오늘날 지금 조용원이가 그 자리에 메우고 있는데 북한도 이제 세대교체, 간부 세대교체 늙어서 나가고 또 이렇게 질병으로 나가고 원래요 수령적성 옆에서 일하는 거는 몇 년 잘 나가고 나면 간암을 누구나 다 가지게 돼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 녀석들 눈치 보느라고. 네, 조용원이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이자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작태를 놓고 볼 때 얘는요 칼끝에 서 있어요. 그만큼 김일성 족속의 조용원에 대한 감시 통제는 그만큼 배가가 되는 거고 얘는 숨 쉬는 것 매 순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령 족속에 대한 노복적인 충성을 검증받아야 돼요. 자기는 지금 잘 올라간 것 같죠? 그러나 이거는요 얘가 까딱만 잘못해도 수령의 신임을 그만큼 높이 받고도 이렇게 변망되겠다면 4대 8층까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그 모든 걸 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 거예요. 그만큼 그 중압감이나 압박이 굉장히 심하겠군요. 겉과 속은 다르게. 완전히 다르죠. 중압감은 굉장히 심하죠. 김정은이 옆에 다가갈수록 많이 만나고 사토할수록 얘는 과천주 때 붙은 거나 같아요. 언제 다 죽을지 몰라요. 얘 이제 보세요. 명이 굉장히 짧아요. 김정일 측근에서 일했던 진짜 김정은이하고 김정일이하고 파티 멤버에 앉아서까지 그 눈치를 보면서 일했던 모든 북한의 그 김일성 족속이 부린 최고의 노비들은 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재령에는 하도 딱 거리를 두 개 딱 났기 때문에 재령회가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조용원이가 아무리 올라오고 내려가고 아무 의도 없고 오늘날 필요하기 때문에 노복으로서 제일 1인 김일성 족속을 제한 노복으로서 간택을 내서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조용원이가 올라갔다고 해서 북한의 체제가 달라질 것도 없고 다 수령을 대신해서 김정은을 대신해서 그래서 자기가 행사하는 거예요. 수령이 직접 다 이렇게를 세우고 욕하면 그것도 쪼잔하잖아요. 그건 이제 애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당중앙위의 전원회의는 원래 그런 식으로 진행돼요. 이번에 의례적인 게 절대로 아니에요. 공포를 안 했을 뿐이지 다 그렇게 해요. 북한의 모든 회의는 올라갈수록 전원회의 같은 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사상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딱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럼 조용원이가 이번에 김정은 앉혀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수령은 신이고 아량이 있고 사람 떼는 거는 수령이 안 한다. 간부들을 내셔서 이렇게 비판하고서 조동시키는 거예요. 수령에게 직접적으로 향할 수 있는
저놈의 적성을 시커 부려먹고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데도 개별적인 간부들한테 덤태기 씌워서 이렇게 잡는다. 요거까지도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오늘 김정은이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저영원이가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정확히 알았죠.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보면 돼요. 요즘에 칸의 그 경제적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대남 정책에 대한 거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기네는 할 말 다 했다는 거예요. 1등 버전이니 특등 버전이니 살군 소대가리머리 작년에 쏟아낸 거 다 쏟아냈고 그래서는 너하고는 대상 안 한다 그래놨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이번에 그 IAEA에서도 뭔가 좀 북한 핵실험의 조짐을 좀 느꼈다고 해서 그런데 또 도발의 이 조짐이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근데 내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완전히 그저 어제 각쟁이를 긁듯이 대북 포위망을 이제부터는 가져가겠다는 다 내용들 들어보면 어마무시해요. 이거 대중국 지켜놓고 북한만 놓고 볼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줘야겠다. 끊임없이 저 전쟁 위협을 약화시키겠다. 굴복할 때까지 밀어붙인다. 이거예요. 이 차원이 또 업데이트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오늘 김정은이는 국내 상황이 개판이에요. 지금 말이 아니에요. 오죽 바빴으면 이번에 최고인민회인지 뭔지 열어놓고 사회보장 문제까지 나왔겠어요. 이거는 북한에 원래 사회보장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회보장 그걸 정확히 실현을 하기 위한 기구까지 내온대요. 사회보장 제도가 아무리 나오면 뭐랍니까? 모든 주민들이 국정 가격이 아니라 장마당 가격, 몇십 배 비싼 장마당 가격으로 사는데 사회보장금은 국정 가격으로 나오는데 그 돈 가지고는 사탕 배달 사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민심이 아예 흉흉한 거예요. 이것까지 들고 나온 거 보면 야, 그래서 사회보장기구를 또 하나 내온다는데 그런들 기존의 사회보장 그 시스템, 그 관리 시스템은 행정위원회 쪽으로 했거든요. 인민위원회 아니면 행정위원회에서 꼭대기로부터 하부 말단 지역구 동사무소에서 여기로 말하면 주민센터죠. 거기서 다 관리했어요. 이걸 다른 기구로 가져간다는데 그러나 이 기구가 시스템이 여기에 있던 관계없어요. 왜? 사회보장비를 정확히 시장 가격에 맞게끔 국가 공급은 다 끊겼으니까 시장에 나가서 사 먹을 수 있게끔 금액을 올려준다는 문제는 상당히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한다고 보면 돼요. 이거 머지않아 북한의 민심이 김정은의 잘못된 정책을 뛰어넘어서 뭔가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북한 상황은 외부에서의 어떤 극적인 작용 조금만 있어도 그 북한의 문제인데 내부로 안고 있는 저 기막힌 상황이나 주민 실태 이걸 놓고 볼 때 조금만 외부적인 로코 하나만 있어도 잠근 북한의 대문을 향한 강력한 로코 한 방이래 또 북한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나는 그걸 정말 숨결로 느껴요. 매일 매 시간. 그거 회의를 자꾸 벌려놓는 거 보면 알아요. 회의를 그렇게 벌여놓고 얼마나 대책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거를 법으로 보면 한 나라가 망하자면 그렇게 법이 많이 나온대요. 법이 나오면 그만큼 거기에 대응한 도적이 그만큼 나온대요. 도적이 판을 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모든 원리를 놓고 볼 때 북한이 오늘 저렇게 뭐 한 줄도 글씨 없이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이번에는 뭐 군당, 시당, 당일꾼들까지 모아 놓고서 중앙에 불러 올려갖고 또 회의를 했더라고요. 아무리 죄짜도 나을 게 없어요. 이 모든 거는 뭔진 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인민도 인민이거냐 저 간부들이 이런 탈피, 간부들이 마인드 변화, 충성도 약화, 뇌물 횡령 이게 굉장히 완전히 간부군 자체도 이제는 범법자가 돼가는 방이에요. 저 체제가 세운 법의 준에 보면 간부군 자체도 위법자가 돼가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민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간부들을 죄 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김정은이가 손을 댈래야 댈 수 없을 지경까지 빠지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쭉 올라가다 어찌 알겠습니까? 어떤 핫한 이슈를 일으켜서 또 국내 위기 상황 전환용으로 이 자리에서 조용원이가 또 기관총 사격 맞아 죽을지 누구도 몰라요. 북한 주민들은 너무 김일성 족속의 체제를 이끌어오면서 사람 잡이를 너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놈 죽이지 않고는 충격을 안 먹어요.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조용원이가 오늘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간 게 여기선 암만 떠들어도 조용원이로서는 정말 노예적 근성으로는 올라갔지만은 그 하루하루 피를 한 걸음씩 말리면서 나갈 거예요. 북한 체제의 생리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불쌍하죠. 거기까지 올라간 게.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출세했다기보다는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 지금 상황으로 북한 체제 김일성 족속의 그 모든 문제 처리 방식을 놓고 볼 때는 얘가 제일 위험하죠. 김정은이가 딱 책임 전가시키면 바로 그냥 총살 때 올라가겠습니다. 그저 제일 옆에서 붙어있던 게 다 먼저 죽어요. 재룡의 김용남이 적당한 거리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도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어요. 저명록이요 뭐요. 제일 근적에 붙어서 찢고 빡빡하던 것들이 제일 먼저 처리되는 게 북한 체제예요. 그러면 그 조용원을 넣고 아무리 분석해도 걔가 통치 위임했다는 건 더더구나 말이 안 되고. 그 김일성 족속이 어느 때든지 붙들어서 삽질하든 붓질하든 칼질하든 둘 수 있는 도구가 됐다는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오늘 너무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끝입니까? 오늘 키워드는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간 시사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